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세진 교수님께서 조지아 대외 정책의 방향성,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세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학교 정세진입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주제 제목이 두 개네요. 조지아 대외 정책의 방향성,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근데 또 보낸 건 또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지아 대외 정책의 방향성, 조지아의 대EU 러시아 관계 및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신문식 교수님께서 그 유라시아 지정학적 단청대 또 강력한 국가에 끼어서 외교 정책의 딜레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로 조지아는 EU 서방으로 달려가고 싶어하고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있는 이 구도다. 뭐 이걸 그 조지아로서는 이걸 딜레마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명확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유럽 통합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차는 서론과 2장은 이제 독립 이후 조지아 대외 정책의 변동과 그 정체성, 3장은 조지아 대외 정책의 친서방 지향성, 대EU 관계, 4장은 조지아와 나토, 조지아의 나토 가입, 그 실행과 변수 요인. 이번에는 이 4장, 이 조지아 나토에 관련된 것을 좀 많이 중심적으로 써봤습니다. 5장은 이제 조지아 러시아 관계, 조지아 대외 정책의 성격,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론에는 조지아 대외 정책의 방향성, 그래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주실 것 같은데, 20분, 25분.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이거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드릴 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지아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게 2003년 장미혁명의 결과로 이제 그 결정적인 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카시빌리가 2004년 대통령이 되면서 조지아는 이제 친서방 대외 정책을 확실히 표방하였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 2012년, 16년, 2020년 세 번의 총선이 있었죠. 근데 세 번 다 그전에 이제 사카시빌리 정권이 아닌 그루지안 드림, 조지아의 꿈 이렇게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지아의 꿈이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도 사실은 그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카시빌리 그 초기까지만 사실 그때는 EU 가입보다는 나토 가입에 더 우선적으로 원했죠. 그만큼 안보 위협이 아주 이 조지아는 안보 위협에 아주 노출돼 있었다. 바로 그 국경에 맞대고 이제 러시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게 이제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것으로 이제 사실은 러시아 조지아 전쟁으로 뒤에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토 가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바자하고 나모스티아 두 나라 자치공화국 승인을 하면서 러시아가 조지아 국내 정책의 최우선 순위 이건 사실 대외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영토 통합식 정책에 이제 균열이 일어났죠. 2008년 8월 달에 전쟁이 있었는데 북경 올림픽 할 때 이제 2008년 4월 나토 부쿠레스티 발음 어렵네요. 그때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토 가입 약속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토의 동진 확대 정책으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이 나토의 팽창이라는 게 러시아 안보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계속 이제 경고를 해왔죠. 예. 그리고 조지아의 나토 가입이 서론에 이렇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지아의 나토 가입은 사실 독립을 선언했던 아바자, 나모스티아 그게 국경이 한 20% 정도 돼요. 이번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 완전히 다시 돌려준 게 20%. 거의 20% 정도 되는 아제르바이잔 땅을 어떻게 보면 국제법대로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 20% 정도 되는 이 자치공화국 이걸 자기 지금 땅이 아닌 상태가 지금 어쨌든 그 국제법에서는 자기 땅이지만 그래서 이제 나토 가입이 나토에서 이제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이게 이제 뭐 제가 여기 쭉 91년부터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2장에 대해서는 조제 대외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왔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 후르디아 대통령 시기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국가 내부 혼란으로 혼동의 시기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에드와르드, 그러니까 이거 뭐 외교 정책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이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고, 단 하나 감사 후르디아는 시아에서는 가입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은 대외 정책 기조, 오늘 뭐 이야기 자주 나왔던 다중 벡터 정책,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가지지만 친서방 전략이다. 뭐 이게 세바르드나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걸 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뭐 러시아는 이제 북쪽이다.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레닌의 어떤 태양이 북쪽에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바르드나는 내전의 종식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PFP 있죠.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고, 어쨌든 그 세바르드나 시대의 러시아의 평화 유지 작전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시의 대외 정책의 기본적 요체는 이제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대외 정책 균형 외교를 취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절에 사카시빌리 정부의 대외 정책이 확 이렇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한 거죠. 장미혁명이 있었고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정치 개혁을 시작을 했죠. 나토 EU와 이제 협력을 했던 거고, 초기까지 이제 나토 가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그때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장미혁명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졌다. 뭐 오늘 이제 현성수 박사 논문 오늘 아침에 좀 읽어봤는데 다시 그 남코카서스에 대한 러시아의 이제 외교 정책, 그것을 이제 그 뭐 특수 이해 지대다, 남코카서스. 저한테는 여기 사활적 이익 지대다. 그 러시아로서는 뭐 전략적 뒷뜰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이 코카서스, 뭐 코카서스보다 더 좋아하는 땅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림이다. 크림 반도를 러시아는 이 국가적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크림 반도 이전에 어쨌든 코카서스도 굉장히 러시아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고, 이 조지아가 이렇게 EU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렇게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가능을 다 했던 게 2008년 전쟁이죠. 이거 뭐 5.1 전쟁이라고 하기도 한데, 5.1 기름이 아니고 5.1 전쟁, 파이브데이. 결국 이거는 그 러시아도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해답을 찾았는 게 분쟁 지역 자치공화국의 러시아화, 이게 이제 가장 해답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대외 정책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에 정확히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조지아가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그 스탠스를 가지게 되니까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제 외교 압력을 증가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여기 이제 BTC 이야기도 좀 적었습니다만, 제 논문에는 이제 경제 전략을 많이 넣는데, 어쨌든 BTC 송유관 건설에 나서면서 또 친서방 정책, 러시아가 굉장히 여기에 소가리를 굉장히 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한번 요새 뭐 우리 정치에도 뭐 패싱 이야기 자주 하지만, 에너지 수송로가 러시아를 패싱했다. 이제 이렇게 러시아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이제 새로운 정권, 2012년보다 예상보다 이제 총선 3번 연속이겠고, 대개 비례대표에서는 뭐 48%, 한 50%는 안 됐는데, 한 48% 정도 이렇게 거의 승리를 했고, ENM, 사카시빌리가 했던 국민운동연합은 연속 3번 패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조지아 꿈이 이제 이바니실비는 1년 정도 총리를 했어요. 사카시빌리가 이제 대통령 1년 더, 기간이 이제 1년 더 됐기 때문에, 요때는
같이 혼성 정부, 옛날 그 프랑스처럼. 그냥 1년간 그랬는데 이바니시빌리 1년하고 그만뒀어요. 2014. 근데 이바니시빌리는 굉장히 가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서 이제 그 친러시아 이제 그 외교 정책을 당연히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예, 뭐 2014년에 우리가 본 AA Associate Agreement 협력 협정 체결하면서 확실히 조지아가 EU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GD는 친서방 친러시아 균형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를 했다. 협력을 통한 참여 정책이다. 제가 지금 영어로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영어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협력을 통한 참여 정책으로 했죠. 조지아가 이제 2014년 EAP, 요 EAP는 2011년에 시작을 했죠. 프라하에서 시작했습니까? 2013년 EAP 정상회담에서 EU와 DCFTA, 이거 뭐 그거죠.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말하죠. 이 협정 서명을 했고 2014년 협력협정, 이게 사실 무슨 정치적 협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경제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협정도 그렇고. 어쨌든 러시아 조지아의 대외 정책 벡터는 이제 베타성이다. 베타적인 거다.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래서 이바니시빌리도 뭐 상당히 친러시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당시 이제 뭐 정상화다, 실용주의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조지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좀 눈치를 조금은 이제 보게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장은 이제 조지아 대외 정책의 친서방 지향성. 뭐 그래서 뭐 1, 2절로 뭐 1절은 이제 2003년 장미혁명 이후 조지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 뭐 조지아 민주주의가 이제 작동했다는 것이고 러시아 탱크와 땅크와 유럽 법의 충돌이다. 이거는 뭐 2008년 그 5일 이때 전쟁은 뭐 우리 잘 알겠지만 뭐 이따 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지아가 이제 나모스티아를 이제 좀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2008년 전쟁이든 특히 2014년 전쟁은 러시아 탱크와 유럽법의 충돌이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인데 뭐 지난주에 신범식 교수님께서 뭐 잘 설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로마이단 사태 때 이제 있었던 뭐 이건 러시아 탱크와 유럽법의 그 뒤에 이제 결국 이제 내전이 벌어졌으니까요. 조지아 대외 정책은 뭐 우리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유럽의 통합이다. 확실한 건 이제 2016년에 의회 결의안 또 통과를 시킵니다. 이 의회 결의안은 EU 조약 제49조에 근거해 EU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 개정 제78조에 헌법 구성 기관은 EU와 나토의 통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보통 헌법에는 이런 걸 잘 쓰지 않잖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헌법 78조에 이런 명시를 분명히 좀 넣고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2008년 전쟁 이후에 뭐 이따 4장의 마지막에 뭐 5장에 나옵니까?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45억 달러 전쟁 이후에 EU, 그때 EU 의장이 프랑스였거든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낯섰어요. 돈 45억 달러를 후원금에 마련해서 이제 그 조지아에게 이렇게 주죠. 그다음에 이제 EU 조지아 연대 방식과 뭐 그 과정 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U 요 이제 연대 방식은 크게 EAP, 협력협정, DCFTA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죠. EU 가입인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토 가입과 EU 가입은 뭐 결론적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아직도 요원할 것이다. 크리스토퍼는 이제 한 세대가 2016년도에 어느 논문에서 한 세대가 걸릴지 모른다. 한 세대로 30년으로 보잖아요. 앞으로 25년 정도 더 걸린다는 말인데 뭐 그까지 걸리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만 2011년에 이제 비자 자유화 보장 방안, 이거 비자 자유에
VLAP, 비자 자유화 실행 계획이라 그러죠. 결국 이제 EAP는 동유럽 파트너십이라고 번역되는 EAP는 맞춤 국가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EU는 동유럽 파트너 국가들, 여기 다 이제 구소련이죠. 말이 그냥 동유럽이지. 다 구소련 6개. 조지, 아르메니아, 뭐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근데 이게 그 사실은 비자 자유 보장 방안이 가장 중요했고, 자기들 2011년 이 회담에서 약속 재확인했고, 2가지 이제 그 회담을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양자냐 다자냐. 조지아는 주로 양자를 선택했다. 그 조지아와 EU 간의 직접적인 협상. 근데 이제 비자 자유화는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이제 모이도바가 이제 이렇게 좀 먼저 됐죠. 조지아는 이제 독일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조지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율이 조지아가 꽤 높았다. 3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독일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나중에는 좀 조건을 줬지만 다 이제 받아들였죠. 제가 이제 그 위클리에 이제 글을 썼던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EU 그 협력협정이라는 게 EU 가입의 중요 단계지만 제가 이제 뒤에 적었습니다만 중요 단계지만 그게 EU 가입의 보장은 아니다. 가란티하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뭐 많이 신경 썼다는 이 조지아와 나토, 조지아의 나토 가입 그 실현과 변수에는 1절에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한 조지아 입장과 러시아 대응. 1991년 독립 이후에 이제 나토 가입 천명을 했고요. 2011년에 우리 뭐 러시아의 뭐 국가안보 개념,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 러시아 대외 정책 개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조지아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몽골도 뭐 다 이런 국가안보 개념 다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이제 조지아는 이제 2011년 신국가안보 개념, 그다음에 신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도 2013년 위협평가 문서, 2014년 국가 군사 전략, 2017년에서 27년 국방 백서, 그리고 전략 국방 리뷰. 그래서 이거 총체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 러시아 대응을 핵심 키워드다. 조지아 영토 통합성은 이제 균열을 일으켜버렸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이제 방해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대외 정책 핵심은 나토와 EU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가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신국가 안보 개념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거기에 개념 속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가 군사 전략, 여기는 이제 뭐 좀 보시면 이제 좀 될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 대응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방금 제 핵심 키워드라는 게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의 미래라는 것은 나토의 정책과 행동 반경에 관계없이 러시아 대외 정책 결정사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많다. 오늘 뭐 제가 토론문은 좀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시각하고 좀 다른 말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뭐 좀 우즈베키스탄 말씀하신 이야기했지만 제 스스로 느끼는 러시아가 너무나 강력하다. 적어도 조지아 옆에 있는 러시아는 너무나 뭐 세상적 말에는 세도 너무 세다. 강해도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EU가 어떤 그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조지아가 이제 그 EU 가입이라든지 다른 변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러시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러시아 대외 정책의 결정상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EU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냥 EU 가입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봐서는 저는 러시아가 너무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지아의 나토 가입이라니까 나토 헌장 5조. 지난번 우리가 1차 발표했을 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토 헌장 이 5조에 따라 사실 나토 헌장 5조는 이 회원국을 공격을 하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그거는 단일 국가를 공격하면 나토 전체 회원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조지아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거 나토를 받아주면 이런 분쟁 지역에 있는 국가를 받아주면
이게 러시아와 분쟁 요소가 있다. 만약 또다시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CIS를 러시아 입장 그겁니다. CIS는 러시아의 특권 지역으로 인정해줘. 그게 이제 힘으로 밀어붙였던 사건이 2008년 전쟁이라는. 제발 인정해줘. 우리는 그거 확실하게, 그거는 뭐 메드베제프 당시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림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2절에 이제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대한 나토 입장 및 대응. 뭐 그래서 조지아가 이런 나토 표준에 충족하는 모든 계획 실행 요구를 들었고 MAP MAP 회원 실행 계획 이 프로그램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나오네 여기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보호를 해줘야 되냐 보호 보장.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이제 불투명해졌다는 거. 근데 이 가입의 최우선 나토인데도 가입의 최우선 전제 조건은 정치 경제 인물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정치적, 법적 개혁을 하라. 나토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은 2016년에 또 이 양 당사국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장 그 바로 뭐 2017년에 여기 이제 흑해 안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흑해라는 게 바로 이게 크림반도 뭐 이쪽 지역이고 터키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2016년에 결정적으로 그 크림반도를 합병시키면서 국가적 지금 자기들 뭐 이 강제적 군사를 사용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힘이 굉장히 올라갔고 뭐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허성철 교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좋은 책을 하나 번역하셨대요. 크림반도에 대한. 참 그렇게 노력하시고 언제 또 그런 번역을 하셨는지 제가 감탄을 했는데 5장이 이제 제가 이제 1993년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TV 틀면 계속 이 러시아가 아니 왜 러시아라는 나라가 조지아, 그루지아 저렇게 신경 쓰나? 맨날 뉴스에 나와요. 수후미, 아브하지아. 왜냐하면 그때 이게 뭐 이 지역 그만큼 러시아가 이제 중요시 여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혁명으로 정치 지형도가 급전적으로 변화했다. 민주주의 담론 제기, 사카시빌리의 대외정책 핵심 결정, 뭐 아까 이야기했고, 자 러시아를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러시아는 강대국이다. 우리는 위대한 세계와 문명의 신념에 뿌리 둔 국가이다. 서구 문명은 러시아 국가 정체성의 위협적 요소이다. 러시아는 언제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러시아는 강대국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국가 정체성. 그게 이제 우리는 문명, 세계적 문명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적 문명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문명은 러시아의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 개념을 통해서 러시아는 문명의 보호자이다. 이제 그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 조지아 EU 가입이 결론적으로 조지아 EU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2008년 뭐 제가 적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지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EU 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조지아 관계의 결정적인 한계이다. 이것이 양국 관계는 2008년 전쟁 이후의 상황에 그냥 머물고 있다고 주장해도 큰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러시아 연방의 정치 담론이라 하는 것은 러시아 국경 확장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국으로 조지아 대외 정책의 변수는 서방 러시아 등 국제 정치회의자들의 국제 관계 연동을 받는다. 이것이 조지아 대외 정책의 불안정한 요소이고 국가 역량의 한계점이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세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하셨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저희들의 정신을 깨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안양대학교의 김정 교수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다 듣고 나서 또 플로어에서도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신 교수님 말씀대로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앞에서 그 여러 국가들 그 중간국의 숙명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들었고, 근데 그 조지아 대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 정세진 교수께서 저한테 그 옆에서 봤거든요. 글을 쓰시는 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열정을 기울였고, 그리고 중간중간 저한테 설명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뇌였어. 내가 그 세뇌에 당한 거죠. 와서 토론을 해라. 토론을 우호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세뇌였던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정말 그 열정적으로 쓰셨습니다. 제가 글을 처음부터 이게 이런 대의정책 정도 이렇게 그런 글들은 한 번 정도 한 번 이렇게 딱 하면은 감이 잡히는데, 저는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것은 그 느낀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 결론 이런 것들과 거의 대체적으로 맞다. 그리고 조지아가 중간국이라는 이제 그 한계점, 그런 그 관점에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하는데 저 동의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지아에 갔을 때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거기 갔을 때 매일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걸 봤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그걸 보고 조지아가 친러나 러시아 방향으로 턴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걸 보고 이제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서방 노선이 지속될 것이고 더 강화될 것이다. 국민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당이 새로 그 정권을 잡아도 그 친서방 노선을 거스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봐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유럽과 통합된 어떤 형태에서의 조지아였다면 아마 국민성이나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된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지아는 러시아의 그 어떤 압박이나 또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조지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그때 느꼈고, 또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 글을 통해서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그 조지아 민족들이 굉장히 그 자존심이 세다고 그래요. 이 역사적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세진 교수께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이 글 전반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방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러시아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자기들이 영토 통합성을 이 국가 안보의 제1로 칩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의 영토의 통합성이나 정합성 이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국 안보, 완충지대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러시아에는 큰 꿈이 있습니다.
소련 제국과 같은 그런 강하게 결속된 그런 대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형태의 대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방향성에서 가장 미웠던 게 조지아입니다. 왜? 아시지만 최초로 색깔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조지아였어요. 푸틴은 그때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건 미국의 조정이다. 러시아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푸틴이 오히려 이 강한 집권력을 더 가지게 했던 그런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상당히 밉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 조지아와 러시아의 관계에서 지적할 것은 러시아가 최초로 조지아를 이제 소련 때부터 써오던 그 전략입니다. 이 약한 고리론, 주변의 약한 고리론입니다. 약한 고리인데 절대 먼저 손은 안 됩니다. 러시아도 그걸 그대로 해요. 상대방이 그 약한 고리에서 개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그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면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또 만드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게 조지아였어요. 오세티아나 그 영토인데 두 개 공화국 있죠. 평화유지군으로 참여를 했지만 문제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조지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 철수를 안 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죠. 그건 뭐를 노렸느냐? 조지아가 이 러시아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컸고, 그러면은 그 개입할 여지를 가진 게 뭐냐? 평화유지군이거든요. 그걸 안 뺀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안 뺐어요. 의심을 받으면서도 안 뺐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썼지만 1990년대는 체첸, 뭐 그건 러시아 그 연방 내 공화국이지만 같은 어떤 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는 조지아, 2000년대부터 우크라이나도 어떤 그 서로 그 EU나 나토 가입 문제로 이견이 많았는데 2010년대는 결국 우크라이나. 그러면 202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있었느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건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것은 이제 큰 전략이 있었겠죠. 아제르바이잔도 자기가 품어야 할 국가인데 아르메니아의 어떤 그 편을 들 경우 이 그 파급을 염려한 거죠. 결국 아르메니아는 전쟁에서 거의 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시니안 정권이 친서방 노선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파시니안 정권이 친서방 노선을 띠면서 러시아가 이번에 상당히 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그 아르메니아를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가 얻은 게 평화유지군이 들어갔습니다. 평화유지군이 들어갔어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그것은 러시아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또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러시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는 조지아에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그 조지아가 자기 영토의 통합성을 위해서 그 군사력으로 움직였거든요. 그걸 딱 러시아는 약한 고리론, 그거에 의해서 잡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대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도 자꾸 긁어댑니다. 왜? 영토 문제가 있어요. 카자흐가 가장 나자르바예프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나자르바예프가 굉장히 유연하게 러시아를 대하고 있다. 그런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게 나자르바예프일지도 모릅니다. 카자흐일지도 모릅니다. 왜? 카자흐스탄 북부와 북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극우 세력들이. 그걸 듣는 나자르바예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건가?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가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 교수님이 조금 결론에서 강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조금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그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제가 시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좀 넘은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지아를 두고 그 이 삼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러시아, 조지아, 그 서유럽 결론을 내리신 대로 EU 가입과 나토 가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조지아를 밀었다 당겼다. 굉장히 그런데 조지아 내에 친러 그 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역할을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지아는 결코 러시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이렇게 그런 그 방향성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지아는 벗어나고자 하죠. 근데 러시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조지아 내에 조지아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기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세 측면이 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그런 이 노력을 하는 거죠. 전략을 추구하는 거죠. 조지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서방 사이에서 상당히 서로를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견인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방은 절대 조지아가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정치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을 할 겁니다, 미국과. 그런데 문제는 EU와 나토의 그 요즘 하고 있는 행태들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확 조지아를 도와주려면 대폭적으로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러시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조지아는 절대 러시아로 해결은 하지 않을 거다. 지금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경제 의존도 실질적으로 그 조지아의 경제 의존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 축소에 주력을 하고 있고 EU 나토 가입 여건 조성 노력을 해서 법적 제도적 그 개혁 노력을 하는 거죠. EU와 미국의
권고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EU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서방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지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더 이상 문제를 일으켜 나가게 된다면 조지아 나토 가입시켜. 그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러시아로 하여금 좀 잠잠히 있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좀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 저는 그래요. 서방이 결심하면 된다. 근데 서방은 조만간 조지아를 EU 가입이나 나토 가입을 안 시킬 것이다. 왜? 러시아를 억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이라도 당장 마음 먹으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혁 법 개혁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서방권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 조지아인들 사고도 다 유럽 사람들. 러시아 조지아에 가서 제가 영어가 조금 짧아서 러시아로 했더니 이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쳐다도 안 봐.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택시 운전자들 때문에 그러고.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런 제가 이제 이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지만 조금은 조지아도 중간국 입장에서 할 때 그러면 우리하고도 상당히 우리 입장과도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친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근데 과연 러시아를 그렇게 옳게만 볼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정말 러시아는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래도 러시아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근데 러시아도 북한이라는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약한 고리가 절대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러시아는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력이 아까 우리 강공구 교수님 이야기했죠. 그 인내력도 300년 동안 이어온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한 나라거든. 절대 눈앞에 조그만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큰 걸 노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선임 교수님이 조금 이제 마무리하실 때 다듬으실 때 조금씩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듬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오래 세뇌를 받으셨나 봐요. 3번이나 읽으시고 오래 준비를 하신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주신 질문 중에 그루지아와 이제 그루지아라고 쓰신 거 보니까 조지아 사람들은 싫어하겠네요. 제가 바꿔 읽겠습니다. 조지아와 친러 아파지아 그 관계는 향후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지아도 자치정부도 있고 뭐 방문해 보니 안정적인 뭐 사회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서방 국가와 우편만 못하지 또 러시아가 잘 받쳐주고 있어서 조지아에 다시 흡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계속 남오세티아와 같은 현 상태로 유지될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카자흐스탄 뭐 발표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카자흐스탄 발표가 없어서 근데 질문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알려드리고 그 오늘 발표 참가 못하신 우리 이진 교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과 협약을 맺은 나라들의 통신 네트워크 및 그 전반적인 ICT 기술을 지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관점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국의 DSR 디지털 실크로드에 중부 유라시아에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여러 중간국들 중 카자흐스탄과 진행하는 구체적인 경제 외교적 그 협력을 카자흐스탄과 진행하는 이유, 그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디지털 실크로드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중요한 유라시아 동서 회랑에 있어서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이제 카자흐스탄을 이용해서 러시아로 연결되어지는 라인을 먼저 활성화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카자흐스탄이 다른 중간국들에 비해서 첨단 ICT 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가 높은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연관해서 세 번째, 카자흐스탄 국민 정서상 자국이 향후 중국처럼 국가기관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요? 뭐 이런 그 관련되어진 여러 측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혹시 뭐 플로우에서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질문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 플로우에서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지아가 제일 먼저 이제 반러시아 노선 또는 탈러시아 노선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선언한 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러시아랑 직접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지아만이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랑 직접 전쟁을 붙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러시아랑 대립적인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런 러시아 상황과 관련해서 조지아 입장에서 이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친러시아는 아니어도 러시아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자국의 자산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안 그러면 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조지아가 취할 수 있는 중간국으로서 어떤 다른 옵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끝으로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먼저 신봉석 교수님 질문하신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사실 뭐 국제관계 전공도 아니라서 조지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 뭐 이런 걸 또 서게 된 것 같아요. 2018년에, 19년에 이제 한번 또 러시아 대외 정책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쓴데, 하여튼 제가 질문에 제가 느끼기는 사실 2020년 선거에 2016년 총선은 이게 국회 이게 지금 150석이거든요. 150석인데 115석, 그러니까 76%를 얻었어요. 4분의 3이 넘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루지아 드림이라는, 여기는 뭐 이바니 슈빌리 자체가 지금까지도 실세 마쿠 권력자거든요. 뭐 대통령도 다 자기가 미인 사람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러시아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왜 이럴까 저도 이렇게 고민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국민들한테 아까 뭐 택시 운전사 이야기도 했지만, 그 시민들 이야기도 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80%못 나올 때는 60 몇 프로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EU하고 나토 가입이 이제 그렇게 높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조지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쓸 때, 조지아는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랑 교육도 하고 옛날부터 이게 친서방적인 어떤 멘탈리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인간의 그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조지아도 좀 러시아랑, 근데 그거 2006년 프라하 회의부터 카라신이랑 이바니 슈비에제라는 사람이랑 그때부터 협상을 하면서 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뭐 별 결실 없고, 뭐 사실 결실 없었던 건 아니죠. 그 검수 해제, 그 수주 금지했던 미네랄 워터, 그리고 이제 와인. 근데 저는 러시아 가면 언제나 미네랄 워터만 먹어요. 그냥 물은 맹맥하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결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뭐 2008년 전쟁 때문에 딱 단절이 돼 버렸고 그 뒤에도 이제 뭐 저기 그 나토는 아니더라도 친유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 아까 여러 변수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그 조지아도 만약에 그 정권 내에 좀 더 친러시아적인 어떤 강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약간 친러시아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러시아에서 누가 와가지고 러시아 이야기만 하면 데모도 그때 크게 일어나고 그 야단 났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전체적인 멘탈리티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 친러시아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GD 조자의급이 잘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신을 잘 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국제 관계적인 어떤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한 좀 능력이 좀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기 선배님 하셨던 그 뭐 쭉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논문이. 근데 그 이 아르메니아 뭐 나고르노 카라바흐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설명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뭐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가봤잖아요. 1박 2일로. 아르메니아 택시 메르세데스 타고.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왕복하면서 터키하고 저기 그 아제르바이잔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은 전체 아르메니아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겠구나. 그랬는데 20% 그게 완전히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했길래 그 택시 운전사 생각이었으면 전쟁이 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간 사람은 알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이거 포기할 수가 없을 거다. 국제법이고 뭐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변수가 있었길래 제가 지금 뭐 시간도 없고 제가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공부할 그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뭐 주장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러시아는 어떤 나라길래 이런 어떤 사건 이렇게 뭐 어쨌든 이게 좀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들 뭐 조지아에 제가 떡떡미거나 상보 이거 사실은 EU 나토가 굉장히 양자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사실은 조지아랑. 그리고 그 사실 2018년, 29년 제가 놀랐던 건 터키 안보 쪽에 어쨌든 EU하고 나토가 조지아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런 식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갑자기 어느 날 EU 가입, 나토 가입은 아니더라도 EU 가입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해결. 저는 이게 앞으로 50년간 해결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왜? 아제르바이잔은 그렇게 전쟁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했는지 뭐 터키가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죠. 그리고 우리 펠로에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조지아, 아파지아 관계. 제가 뭐 아까 읽진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 전문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부하지아가 나모스티아처럼 현 상태가 유지될까요? 똑같아요. 아부하지아가 나모스티아는 한 세트입니다. 2008년 전쟁은 나모스티아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 1993년도, 92년도는 아부하지아가 더 중요했거든요. 러시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자치공화국은 이제 러시아의 위성 국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다. 이 지리적으로도 사실은 아부하지아는 여기 바다 쪽이니까 러시아가 좀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모스티아도 바로 북오스티아 밑이잖아요.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위성 국가로 생각하면 되고 제가 군 주둔을 했고 그 군대가 지금 4,000명씩 뭐 처음 이제 2008년도에 4,000명 들어갔는데 제가 그 뒤에는 몇천 명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여단 뭐 기갑 여단들 들어가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아르메니아도 지금 평화유전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요거랑 이 아부하지아 요거 상관관계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타나면 이제 좀 더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냥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 나모스티아하고 아부하지아는. 예,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은 안 됐을 것 같지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조지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갑자기 그 탄산수 얘기하시니까 그 보르조미 탄산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러시아 친구가 그 가게에 데려가더니 이 물을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름도 생소한 보르조미 뭐 이제
검은 병에 시커먼 약간 붉은 짙은 병에 담겨 있어서 그 탄산수를 열심히 마셨는데 그 효과였을까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서였을까요? 정말 위장병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긴자마라울리 술 포도주죠. 그러니까 그 바쿠스의 고향이 조지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그 조지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문화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향유하고 누리면서 같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강대국의 그 뭐 욕심이라면 욕심 그리고 기획 그리고 또 중간국들의 자율권을 향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이런 비극들이 이런저런 굉장히 힘든 상황,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위치한 중간국들의 외교를 비교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어진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의 비교 연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중부 유라시아를 쭉 마치면서 이번 그 발표에서 특히 제가 이제 좀 많이 느끼게 된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지역학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국제정치학을 하고 있는 소위 이제 뭐 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은 그 교류와 대화와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처음부터 시청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간국 외교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풍부한 그 탐구의 소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해제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밝혀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말씀드리고